그럼 공장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잡아가도 모를 것 같은 곳에 외국인을 데려다 놓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한국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런 위험한 곳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맛있는 다양한 요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다니. 파주 서울 외곽에서 영국에서 온 부부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장으로 보이는 곳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미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남편 다니엘의 권유로 신혼여행으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물가가 싸지는 않지만 첨단 도시인 서울을 지금이 아니면 한 달 동안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나고요? 남편 다니엘은 한국에서 대학 때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언제나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현대성이었습니다. 마치 효율성과 편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미래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련되고 넓은 홀을 지나 영국 공항에는 없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나쳐 이동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 고급 라운지처럼 보이는 휴식 공간, 모든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다니엘은 웃으며 한국에 온 걸 환영의 나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니엘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것은 2013년이었거든요. 10년 만에 한국은 너무 변했다고 말했어요. 10년 전에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모든 곳에서 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건물이 많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공항의 패딩 보관 서비스였습니다. 서울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패딩을 입고 따뜻하게 공항까지 와서 패딩을 맡겨놓고 여름인 나라로 놀러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패딩을 다시 입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내는 거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였어요. 또 제가 놀란 점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전국 각지로 버스가 이동한다는 점이요. 유럽 대다수의 공항들은 시내로 나간 뒤에 고속버스를 예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는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전, 울산, 대구, 부산까지 한국의 광역시로 이동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이 돋보였어요. 다음으로 만난 것은 환전 서비스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환전을 하려면 긴 줄을 서고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은행과 혁신적인 앱 기반 시스템을 통해 환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통화를 미리 등록하고 공항에서 간단히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이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아무래도 한 달 살기를 하러 왔으니까 짐이 많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약간 낙담한 채 앉아 있는데 다니엘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고 한국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수화물 이동 서비스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홍대 입구나 서울역으로 바로 짐을 보낼 수 있어 가볍고 평온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이런 서비스가 영국 여행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철도 종사자로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영국 철도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낙후된 인프라와 열차와 역의 청결과 질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의 지하철은 이미 너무 낡아서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였죠.
아마 모든 열차를 다 새로 바꿔야 할 거예요. 기차가 서울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와 초록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과 경이로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은 이제 막 그 경이로움을 우리 앞에 펼치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의 기차역은 세련된 디자인과 거의 초현실적일 정도로 청결한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발권은 무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영국의 유인 매표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불러도 워낙 적은 사람들로 운영되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한국의 티켓 판매는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티켓을 받고 플랫폼을 찾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직관적이었어요. 100원을 구매하는 가격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었고 어느 라인을 타던지 간에 정확하게 가격을 알려줬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일주일마다 지하철 가격이 다르고 일회권의 가격이 다르고 어느 라인을 벗어나면 가격이 다른 등의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의 교통카드는 충격적이게도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답니다. 워낙 무임승차가 많은 탓이죠. 사진 한 장을 교통카드에 붙여놓고 이용을 해야 하고 이 사진을 교통카드를 직접 발급하는 곳에 가져가야 한답니다. 기차에 탑승하면서 저는 티켓 검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안전 문제와 무임승차의 위험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신뢰와 안전이 보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은 한국이 안전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엄격한 검문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한국인 커플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서울 여행에 대한 팁과 추천을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개방적인 태도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내성적인 성격과는 사뭇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상징인 경복궁이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식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청결함과 효율성, 그리고 이동의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는 다국어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관광객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궁궐의 웅장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주변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은 성벽 바로 바깥에 번화한 도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궁궐 경내를 둘러보며 정교한 설계에 감탄하고 한국의 역사 왕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의 역사와 유산에 흠뻑 빠져드는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밤이 아직 밝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유명한 서울타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워에 올라서자 서울의 도시 풍경의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숨막히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지인 영국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탐험해야 하는지 깨닫는 반성의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복원된 수로인 청계천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은 아름다운 조명과 물 흐르는 소리가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잠들 줄 모르는 도심 속을 평화롭게 산책하며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다니엘이 주변에 시장이 있다면서 신이 나서 가보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장은 현지인들이 가득한 곳이니까 저희는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다가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소박하면서도 매력적이었고
주방이 개방되어 있어 마법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주인은 두 팔 벌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몸짓과 몇 마디 영어를 통해 소통하며 우리가 편안하고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고소한 비빔밥부터 얼큰한 김치찌개까지 모든 음식이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게 한국의 술이라고 하면서 소주를 시켜줬어요. 처음 소주를 마셨을 때 저는 화학약품을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썼어요. 영국의 와인과는 다르게 단맛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국물을 한 입 뜨는 순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계속해서 소주가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한국 학생들부터 직장인, 노인들까지 모두가 즐기는 술이라고 했죠. 유럽에서는 13,000원은 줘야 하는데 한국은 싸서 참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아줌마들의 환대였습니다. 아줌마는 우리를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집에 온 손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소주를 먹는 것을 알고는 더 신이 나서 한 잔씩 더 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친절과 환대임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2주는 서울에 있었고 2주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영국 해안마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다니엘이 알려줬어요. 해안마을이라기보다는 바닷가가 있는 대도시가 맞는 말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KTX가 정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즉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열차는 속도와 효율성의 상징처럼 시각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잘 계획된 객차 배치 덕분에 쉽게 탑승하고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영국의 고속열차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KTX의 편안함과 청결도는 놀라웠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기차에 콘센트와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영국도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기차를 이용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친절한 항공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승객을 통해 한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고속열차, 네트워크와 철도 인프라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한국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서울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어업을 하는 나라인 것 같지 않고 미래 도시 가치 높은 건물들이 바다 위에 있었어요. 갈매기 소리와 바다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도시 생활의 활기찬 분위기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다마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긴 정말 대도시였습니다. 저에게 한국 한 달 살기를 결심하게 해준 문화 중 하나는 한국의 카페 문화였는데요. 유럽의 노천 카페와는 달리 한국은 정말 다양한 분위기와 다양한 콘셉트의 카페가 있었어요. 단순히 커피만을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카페는 와이파이와 콘센트가 모두 있고 대화를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한국 카페 문화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저는 그 매력과 다양성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거리부터 부산의 한적한 동네까지 제가 방문한 모든 카페는 커피 한 잔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카페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작은 카페였습니다. 외관은 섬세한 꽃과 한국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내부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다양한 커피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차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향긋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깥의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 외곽에는 대형 다층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들은
에너지와 창의성이 넘치는 소셜 허브와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수다를 떨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거의 공장 같았어요. 실제로 공장을 컨셉으로 한 카페인데 사이즈가 엄청났습니다. 몇백 명이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였어요. 빵과 커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커피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반드시 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카페 경험은 자연과 어우러진 카페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부산 외곽으로 여행을 갔을 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창으로 펼쳐진 바다의 파노라마 뷰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카페 자체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천연 목재 인테리어와 녹색 식물이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곳의 커피는 평화로운 환경이나 멋진 전망 때문인지 더 진한 맛을 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예쁜 카페만 찾아서 여행을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커피하면 유럽이지 카페 투어를 왜 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늑한 전통적 분위기, 분주한 현대적 중심집, 자연 속 고요한 휴식처 등 각 카페는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카페를 찾고 글을 쓰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카페는 저에게 사색하고 휴식을 취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떠올리며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 예술,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제가 한국에서 그리워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해동 용궁사를 방문했던 날은 한국에서의 최고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일단 유럽에서는 사찰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반드시 보고 싶었어요. 심지어 바다 위에 있는 절이라니요. 대부분의 절은 산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차원에 가까워지자 바위 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원으로 가는 길에는 정교한 조각상과 등불이 늘어서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요하고 경건한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찰 본전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바다를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색채의 지붕과 화려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사찰의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전응 쌓은 벽과 천장을 장식한 정교한 조각과 그림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각 예술품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불 소리와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가 신비로운 분위기에 더해져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사원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용궁사까지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경험은 부산에 온 모두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은 생생한 색채의 캠퍼스로 변해 사원 전체에 황금빛을 드리웠어요. 바다가 이 천상의 장관을 비추며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내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수한 평온의 순간이었고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아름다움 뿐이었어요. 주변을 걷다 보니 12지진을 상징하는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조각상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사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저는 제 띠를 찾아 소원을 비는 전통을 따라 소원을 빌며 사찰의 영적인 본질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개인적인 순간을 보냈습니다. 해동 용궁사를 떠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감과 깊은 감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우아함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룬 이 사찰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영원히 간직할 고유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관광부터 카페 문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최첨단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다니엘이 왜 교환 학생을 한 뒤로 한국을 잊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한 달로도 이런데 다니엘은 1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 있었으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저희는 한 달간의 한국 살기를 마치고 영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국으로 들어가서 저는 계속해서 일하겠지만 다니엘은 한국식 카페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사업이 잘 되어서 한국 문화가 영국에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혀를 내두르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회사 동료와 대화를 하며 분노합니다. 한국에 뭐가 배울 게 있다고 간다는 거야? 한국 문화 솔직히 다 따라한 거잖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한국은 거짓말만 하는 나라야. 내가 한번 한국의 정체를 다 까발려 보겠어. 그럼 사람들도 한국이 얼마나 허풍덩어리인지 알게 될 거야. 이참에 중국이랑 일본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줘야겠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 중국 여성이 말하는 한국의 정체가 어떻길래 이리도 화를 내는 건지 오늘의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비평 칼럼을 쓰는 원고 회사에 다니는 작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 문화는 서양과 일본의 영향을 섞어 놓은 것일 뿐 진정한 한국 문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삼겹살 흔히 말하는 한국 음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과대 포장된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에 도전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잘 정돈된 안내판과 다국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공항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친절한 한국인의 업무 방식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안내방송이 명확해서 환승과 노선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는 환승 음악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출퇴근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 매력을 더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환승도 어렵지 않게 해냈고요. 그리고 모든 열차에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려 깊은 조치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려가 시민들의 의식에 잘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속에도 임산부 배려석은 항상 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 임산부 명찰을 달고 있는 임산부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채우곤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이 있었지만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자신의 유산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흡연 부스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흡연 부스는 한국인들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흡연 부스에는 흡연 구역 이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명동은 현대 패션 매장, 한국 전통 상점, 길거리, 음식, 노점 등이 활기차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다양한 한국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떡볶이, 매운 떡,
호떡, 흑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호떡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요리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스타벅스 같은 친숙한 브랜드가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는 중국에서 먹던 것보다 더 진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글로벌 브랜드가 품질과 디테일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과 작업을 해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컴퓨터 속 강의를 들여다보는 대학생들과 독서에 몰입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분주하게 타자기를 두드리며 서류를 검토하는 직장인들까지 스타벅스 안에 모든 게 하나의 카페 문화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적 몰입은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버거킹과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한국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고 우정을 쌓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감자튀김을 여러 개 주문하여 다 같이 펼쳐놓고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지만 저마다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쇼핑센터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는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많은 서구 국가들이 이러한 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험은 아마도 자동화된 화장실입니다. 기술의 경이로움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용성과 접근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장실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을 위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는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회의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문화를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서울을 처음 둘러본 후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더 웅장한 무언가에 끌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잠실 롯데타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워로 향하는 동안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열차 안에 앉아 전통과 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져 오랜 세월 동안 서울의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듯한 도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실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롯데타워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롯데타워는 한국의 건축적 야망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였습니다. 매끈하고 가늘게 뻗은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구름을 뚫을 것만 같았습니다. 타워에 들어서자 럭셔리와 혁신의 세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1층에는 고급 브랜드와 맛집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쇼핑객들의 천국 같은 곳이었지만 제게 진정한 스릴을 선사한 곳은 전망대였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약간의 스릴이 느껴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저는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멎을 듯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광활하고 복잡한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아까 지나쳤던 건물들이 드넓은 도시 풍경 속에서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전망대 주변을 걷다 보니
바닥이 유리로 된 공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규모감이 느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 서서 낯설기만 했던 도시를 내려다보니 스릴과 겸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반짝이는 광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번원거리의 높은 곳에 서서 서울이 얼마나 대조적인 도시이면서도 다양성 속에서 통합된 도시인지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서울을 이렇게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롯데타워는 단순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열망과 성취의 상징이자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등대였습니다. 저는 서울을 조금 더 둘러보다가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에는 빈티지 의류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먹거리 코너였습니다. 이곳에서 순대나 빈대떡과 같은 음식을 즐기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업화된 한국 음식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또한 한식이 단순히 후라이드, 치킨, 붕어빵, 이 음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광장시장의 풍성한 음식과 맛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은 육회,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생명줄인 한강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가족들은 피크닉을 즐기고 친구들은 수다를 떨고 연인들은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서구에서 익숙했던 개인주의 문화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공동체적 조화의 모습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열차 너머에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서울과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 여행 셋째 날 저는 한국 요리의 심장부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식의 정통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저는 이제 대중화된 서양의 요리를 넘어 한식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요리 모험은 한국 전통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신선한 농산물과 직접 만든 특산품을 선보이며 외치는 소리에서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맛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배추김치뿐 아니라 무김치, 오이김치 등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진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콤한 양념에 볶은 작은 문어인 주꾸미를 파는 노점에 끌렸어요. 상인이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자부심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고 약간 달콤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소한 맛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알던 전통 한식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메밀전과 김치말이 국수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단순히 비빔밥과 김치만 먹는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깨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 음식에 빠져 며칠 내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주꾸미집 근처에 도토리묵과 밥으로 만든 도토리묵밥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가족 소유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친절한 중년 여성 주인은 도토리묵밥이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이며 화려한 음식에 밀려 종종 간과되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입 음미하면서 한국 전통 음식의 소박함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햄, 소시지, 라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푸짐한 찌개인 부대찌개를 파는 노점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유래한 이 음식은 한국인이 고난 속에서도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익숙한 맛과 이국적인 맛이 편안하게 어우러진 부대찌개는 흔한 식재료였지만 오직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식당 주인에게서 곱창 구이를 소개받아 다음 날에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곱창이라는 생소한 음식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소하고 스모키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가는 식당 속에서 압도적인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궁궐 경내를 걸으며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비밀의 정원은 번잡한 도시 한복판의 고요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고목과 고요한 연못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저는 한국 역사의 깊이와 왕실, 유산의 우아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인사동의 예술지구로 향했습니다. 이 동네는 미술관, 골동품 가게, 전통 찻집으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곳이었어요. 골목골목마다 한국 예술원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 전통 회화를 전시한 갤러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정교한 붓놀림과 생생한 색채는 한국 예술가들의 기술과 창의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하고 그림 같은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통해 한국의 과거 건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곡선의 지붕과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한옥은 저마다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거닐면서 저는 이 건축물들이 담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이 e스포츠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생겨서 PC방을 가보았습니다. PC방은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이제껏 제가 보았던 컴퓨터들 중 가장 최신형의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킥보드에서는 네온사인 불빛이 나오고 곡선형 화면은 몰입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더군다나 PC방에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각종 음식들이 나오고 컴퓨터를 하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과자와 간식부터 커피, 음료수, 심지어 라면, 볶음밥, 만두, 치킨 등등 또 하나의 음식점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은 반성과 깨달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마음과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의 뉘앙스, 역사, 사람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비판들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비판해야 했던 것은 편협하게만 생각했던 저의 선입견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것들을 중국에 돌아와 하나하나 솔직하게 칼럼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선도해가는 문화 선진국임을 칼럼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를 모방했다는 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으며 오히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한국의 다양한 매력들을 더 조사하고 공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머무른 단 며칠이 한국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제가 모르는 독창성과 깊은 문화가 더 많을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움직임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의 한 가정집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조용합니다. 거실에 있는 엄마를 확인한 후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쪽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엄마 내 말 안 들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여고생은 엄마가 보고 있는 쪽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가는데요.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딸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고등학생 니엘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네덜란드의 여느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완벽주의자인 엄마는 결혼 전 금융권에서 근무하셨어요. 그곳에서도 힘들다는 전략기획부서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셨대요. 하지만 우리 집은 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보니 양육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엄마는 일을 그만두시고 가정에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육시설을 다니는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저출산 국가도 아니다 보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없어요. 어쨌든 아이셋을 키우려고 하면 양육비만으로도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월급을 훨씬 능가해버리니 엄마가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셨죠. 엄마의 완벽주의의 성격은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드러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항상 꼼꼼히 챙기셨어요. 한 번씩은 토스트나 배달 음식으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도 가족의 건강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늘 푸짐하게 차리셨죠. 그리고 가족의 생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상이라도 타오는 날엔 집에 파티를 여나 싶을 정도로 집을 꾸미고 음식을 정성껏 차리셔서 행사를 톡톡히 치르십니다. 당연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인테리어도 확 바뀌죠. 아빠 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세차를 해야 했고 마당의 잔디는 3cm가 넘지 않게 수시로 깎아야 했죠. 우리 집엔 크리스마스 때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전구가 달립니다. 단언컨대 제가 아는 모든 네덜란드 사람 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부지런하십니다. 그런데 훌륭한 커리어를 내려놓고 전업주부로 산 지 10년이 훌쩍 지나니 엄마는 약간의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가정을 잘 도와주시는 데다 우리 자녀 셋도 속 썩일 일 없이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 뭔가 허망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집안을 가꾸는 것도 즐겁지 않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고 말하셨어요. 엄마의 우울한 기분은 몇 달 동안 지속되어 우리 가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신기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포브스를 비롯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한국 드라마의 광풍을 소개한 거죠. 그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이미 방영이 끝난 것인데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아시아를 뒤흔들고 네덜란드까지 상륙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미있는지 SNS에는 그 드라마를 보고 우는 아빠의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헐리우드 배우들도 지인에게 가장 많이 추천한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사랑의 불시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여성 사업가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강풍에 휩쓸려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갔고 북한의 장교가 그녀를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의 드라마 내용이 아니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시아 영화들은 신데렐라 얘기가 많거든요. 왜 돈 없는 여자가 상류층 남자 만나서 사랑에 빠져 잘 살게 된다는 뻔한 레파토리였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섬세한 감정 표현도 좋고 유머도 있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저는 저 드라마를 엄마에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드라마가 거기서 거기지 그 시간에 운동하고 음악이나 듣는 게 낫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실에 있는 노트북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사랑의 불시착을 검색해서 맨 앞에 보이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다녀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에 제대로 입문하신 것 같았어요. 싱크대에는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이 그대로 있고 거실 청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씻지도 않으셨어요. 아마도 오전부터 쭉 정주행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뭔가에 몰입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간식 준비도 못했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다며 부랴부랴 시리얼과 우유를 꺼내주셨죠. 엄마의 모습에 우울감이라는 건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를 후다닥 차리신 엄마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미 봤던 드라마 앞부분을 재시청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은 엄마의 변화에 감사해했죠.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엄마의 드라마 사랑이 약간 중독 증상처럼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들이 집에 다 도착했는데도 엄마는 저녁 준비를 못했다며 피자를 배달시키시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배달 음식은 1시간이 넘게 걸려오는지라 보통 주문 후 직접 찾으러 가는데요. 엄마는 아이처럼 신나는 표정으로 그 시간에 드라마 봐야 한다며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시고 피자 오면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셨죠. 생애 처음 엄마의 손길이 없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 이후 엄마는 더 이상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치 치유제를 먹은 것처럼 좋아지셨죠? 저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줄거리를 인터넷으로 요약해서 봤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늘 보던 지구를 지키는 뻔한 영웅 스토리도 아니고 아시아 드라마 주류를 이루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닌 신박한 소재였습니다. 특히 북한을 소재로 하는 건 드문 일이었죠. 엄마는 당신 자신도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길고 긴 16회를 연달아 2번이나 보고 말았으니까요. 엄마는 이후 한국 드라마를 스스로 찾아서 즐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도 빠져드셨지만 아직도 엄마는 사랑의 불시착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인 현빈 씨의 바가지형 앞머리를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나중에 드라마 속 주인공 남녀는 실제로 커플이 되어 결혼까지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네덜란드 배우들은 연기하면서 눈이 맞아 결혼하고 금세 이혼하기를 반복하는데 엄마는 한국 배우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완전 찐팬이 되셨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나요? 엄마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동네 엄마들은 그 드라마를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스위스 한 마을에는 법을 바꿀 정도라는 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촬영지 중 하나였던 스위스의 이제 발트는 극중 남자 주인공 리정혁이 스위스 유학 시절 형을 떠올리며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장면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K-드라마 팬들에게 성지로 떠오르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5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관광객 약 40만 명이 찾아오면서 주차, 쓰레기, 소음 문제가 심각해졌고 스위스 지방정부는 주차장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아노가 있었던 부두는 입장료 5프랑을 받고 공중화장실 이용료는 1프랑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는 7,500원 정도일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엄마가 이 드라마에 빠지시기 전 한류는 그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네덜란드의 중년도 한류에 불시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인 엄마가 가정에 소홀해지는 신기한 경험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의 우울감이 싹 사라져서 가족들은 엄마의 변화를 대찬성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 가족들이 힘을 모아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다시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찾게 해준 한국 드라마. 정말 감사합니다.